네, 수업 시작할게요. 음. 자, 이번 시간은 일단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냐, 물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의 대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 이어서 사실 저희 교재에는 없는 내용들을 그다음에 이어서는 좀 할 겁니다. 그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역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팅 시스템을 좀 보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연관된 내용들을 조금 시스템 관점에서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들어가는 프로세싱,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역사를 중간에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거야 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고 이거를 향해서 이제 쭉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때그때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그런 거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필요 없는 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언가가 더해지고 빠지고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게 지금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기능들이 그래서 추가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일단은 먼저 가져보기 위해서 역사를 아마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응용 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이란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운영체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운영체제를 정의하거나 또는 설명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그 방식이 인터페이싱이라는 거예요. 즉, 아랫단의 하드웨어와 윗단의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교재나 모든 교재에 이제 저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글로 된 거든 해외에서만 있는 텍스트건 저 표현을 쓰는데 그래 하드웨어랑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얼추 보면 그 의미를 알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 여기서 저한테 CA 컴퓨터 아키텍처 들으신 분 손? 아 대부분 다 들으셨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나 붙잡고 인터페이스가 뭔지 물어봐도 되겠죠?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멀리 안 가고 잠깐만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 좀 기대려고 이러다가 가끔 넘어지긴 해요. 좀 위험하긴 한데 자 인터페이스 어, 사용자와 시스템 사이를 상호작용하게 해주는 것. 아유평가를 있잖아요. 아유평가 보면 보통 그렇게 써놨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이때까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는 분도 계시던데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요? 결정하세요. 그대의 선택. 왼쪽으로. 인터페이스는 뭐야? 어, 다른 데이터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사용자가 되었든 아니면 포맷이 되었든 무언가가 서로 마주보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원리를 몰라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리모컨 같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그런 거의 비슷하게 잘 그렇게 설명. 옆에 분.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어, 이 시스템의 원리를 몰라도,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뭐지? 어, 이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또 그냥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더 좋은 인터페이스에 대한 더 좋은 설명을 예를 들거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꼭 보내주세요. 제가 인센티브를 2배로 드릴게요. 음. 그럼 왜냐면 다음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인터페이스를 설명할 때 주로 많이 드는 얘기가 이제 리모컨, TV 리모컨이긴 해요. 예. 앞 시간에도 제가 앞 시간에 CA 때 인터페이스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시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TV가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TV가 뭐 얘 TV의 디스플레이가 LCD건 OLED건 그래서 실제 뭐 RGB 색깔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서 회로가 있던 전기 신호를 얘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할지 채널이나 이런 무선 신호들은 어떻게 받는지 실제 데이터 스트리밍을 안테나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딴 거 우리 모르죠. 내가 그거를 그런 하드웨어의 디테일이나 복잡함을 전혀 모르더라도 나는 리모컨이라는 걸 통해서 전원도 켜고 채널도 바꾸고 볼륨도 높이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채널 리모컨에서 볼륨을 이렇게 높였을 때 실제 저 디바이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걸 전혀 모르더라도 나는 리모컨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시키고 그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공학에서. 다른 데서는 다르게 쓰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CA 컴퓨터 아키텍처 때, 자, 컴퓨터 아키텍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 교재 제목이었죠. 패터슨 할아버지가 쓴, 헤네시 할아버지가 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이렇게 설명해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가 인터페이스다. 그랬을 때 컴퓨터 아키텍처는 조금 좁은 의미로는 명령어 집합이었죠.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더해라, 빼라, 곱해라, and, or, not, XOR 하는 명령어들의 집합, 데이터를 옮겨요 라는 명령어들의 집합을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했어요. 그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했죠. 내가 컴퓨터에 1 더하기 2를 시키고 싶어. 근데 나는 그러면 어셈블리 랭귀지로 더하기가 있잖아. add. 그러면 add 1 더하기 2. add 1, 2 하면 되는 거죠. 심플하게. 레지스터 이름 빼고. 그러면 이 컴퓨터는 1 더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얘가 1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바이너리, 얘가 바이너리로 바뀌고 바이너리 에디션을 어떠한 논리 게이트, 애더를 통해서 하겠죠. 그 애더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안에 트랜지스터가 어떤 동작을 하고 이런 걸 우린 전혀 모르지만
그냥 add 1, 2를 통해서 내가 더하기라는 내가 원하는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아키텍처도 인터페이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속성이 뭐였죠? 또 하나.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속성. CA 들었던 분 다시 손? 왜 수가 확 줄어요? 우리 솔직합시다. 뭐 질문 한번 받는다고 뭐 인생에 큰일 있어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CA 저한테 들으셨던 분. 손. 자, 들고 계시니까. 혹시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속성 기억나시는 거 하나 있으세요? 진짜 기억나. 사용자도 이 원리를 모릅니다. 네.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문서가 다른데 문서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이 하나 할수 있는 주제예요. 녹화할 수 없습니다. 얘가 시스템, 얘가 시스템 검색 대수가 그리고 AI 에이전트 기능이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 나도 모르게 리모컨에 있는 기능을 갖고만 이 TV를 리모컨에 있으면 기능이 있는 거고 리모컨에 없으면 실제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없는 거야. 상품의 방법이 없지. 나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렇게 있는 TV라고 하는 파트를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인터페이스라는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기간의 하드웨어의 특성을 의미한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한 거 같지도 않은데 소개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CA 할 때 인스트럭션 때 낳기 명령어 집합이라 그러면 자, 이 컴퓨터에 곱셈기가 있어. 멀티플라이어가. 근데 명령어에 멀티플라이 하라는 게 없어. add subtract만 있어. 그러면 나한테 이 컴퓨터는 곱셈을 할 수 있는 컴퓨터예요? 아닌 거예요.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어 인텔 아키텍처건 리스크5 아키텍처건 아미건 거기서 주어진 명령어만 나는 수행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어를 통해서만 나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터페이스 하면 이 속성이 이런 정의가 같이 따라 먹죠. attribute of system to be seen by programmer or user.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시스템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있는 속성만 나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인터페이스예요.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여러분 컴퓨터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컴퓨터 조립하면 그냥 깡통이죠. 여러분 여기에 처음에 이제 바이오스 잡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제 OS를 올릴 거잖아요. 근데 만약 OS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뭐 몇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다고 하더라도 OS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파일을 저장하고 수정하고 옮기고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럽게 어렵겠죠. 그거 하는데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 배워야 되니까. 회로도 다 배워야 되고요. 이산수학 뭐 그다음 컴파일러 내용도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웨어의 복잡함이나 이 기능들에 대한 전자공학적, 기계공학적, 수학적 지식, 물리학적 지식 전혀 없어도 운영체제에서 여러분 드래그해서 옮기잖아요. 띡! 그럼 파일 옮겨지잖아요. 읽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잖아요. 내가 실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더라도 운영체제가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는 이 컴퓨터를 굉장히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제가 어릴 때 세대 때는 운영체제는 도스였어요. 도스. 그러니까 커맨드 라인으로 쭉 치는 여러분 지금 보면 그 윈도우 R 치면 커맨드 창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창으로 그 터미널 창으로 들어가서 쭉 하는 그 방식이 도스예요. 그것만 해도 신기해서 죽는 줄 알았죠. 디렉토리 옮겨가고 막 파일 뭐 복사하고 옮기고 막 다 볼 수 있고 막 그러다 윈도우가 빵 나왔죠. 윈도우 95. 윈도우 95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베타 버전 나올 때부터 쓰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 미국에서만 해가지고. 그래서 정식 출간됐을 때 윈도우 95 보고 그다음 윈도우 7 보고 막 미쳐버리는 줄 알았죠. 너무 편리해졌잖아. 내가 예전에 도스를 할 때는 도스 책만 두께가 이 정도 됐어요. 아직도 제가 집에 있거든요. MS 도스 6.2 이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다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말을 이해하려면 또 책을 봐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요. 제가 아직도 제가 도스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죠. 삼국지란 게임을 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임입니다. 호에이 삼국지. 얘가 일본 회사잖아요. 여기 일본 분 계세요 혹시?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마음껏 깔게요. 얘네들 되게 이상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뭐든지 일본 걸로 바꿔요. 그래서 도스도 저펜 도스가 따로 있었어요. 아, 돌겠어. 그러면 얘네들의 게임을 미국에 갈 때는 미국형 도스로 하지만 그걸 다시 수입하자고 일본에 저희는 그때 일본에서 몰래 몰래 직수입하는 거거든. 밀수죠, 밀수. 거의. 그럼 얘네들 저펜 도스 기반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깔려면 내가 저펜 도스 책을 봐야 되잖아. 얘는 또 일본어네? 일본어로 이만하네? 모르겠는 거. 다행히 일본어는 저희 때는 한자가 필수니까 한자어로 거의 돼 있어요. 은는 이가만 대충 알면 되는 거예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어. MS 도스 책이랑 조펜 도스 비교해 보면서 계속 찾아봐. 그래서 그 코에이가 그때 그 플로피 디스크 5.21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512kB니까 7장이니까 뭐 한 뭐 3점 몇 메가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찾아가면서 깔고 코웨이가 딱 뜨는 순간에 친구랑 부둥켜 안고 울었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울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게임 깐다고 이해했다고 이제 등싸대기를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말했지만 컴퓨터만큼은 지켰죠. 난 게임을 할 때야.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인터페이스가 없거나 또는 인터페이스가 좀 충분치 않으면 그만큼 이 하드웨어에 대한 밑단에 있는 디바이스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난 얘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진짜 깡통 딱 주고 나서 파일 옮겨보세요. 넣어서 절대 못합니다.
전작가 못합니다. 대학원생 싹 다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박사고 나발이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냥 띡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라고 하는 OS가 그게 리눅스건 뭐 맥OS건 윈도우건 이 운영 체제를 통해서 이 사용자는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어떤 게 복잡하고 어떤 그 디테일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도 나는 내 컴퓨터를 윈도우만 딱 깔면 맥OS만 깔면 또는 우분투만 딱 깔면 나는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맞겠죠. 운영 체제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운영 체제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나는 쓸 수가 없죠. 대신. 물론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컴퓨터에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운영 체제가 보여주는 제공하는 기능만 사용할 수 있죠. 즉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시스템의 속성이 되는 거죠. 얘가 실제 무슨 기능이 더 있고 뭘 더 할 수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죠. 왜? 내가 이해하는 이 하드웨어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페이스가 제공하지 않는 거는 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운영체제도 인터페이스예요. 안 이런 책상이 있어. 이걸 내려보낼까? 그래야겠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컴퓨터 시스템과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 또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운영체제의 발전의 모든 거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특성, 속성을 더 잘 구현하기 위한 거예요. 더 잘. 예를 들면 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처음에 차이가 없었어요. 도스가 더 많았어요. 훨씬 더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더 많았어요. 단 더 편했죠. 윈도우가. GUI가 바뀌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옛날엔 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스만 잘 써도 취업이 됐을 정도였으니까. 왜 옛날에는 모르면 인터넷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책 찾아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어디에 뭐 있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하던 시대죠.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런 저희도 이제 사실 X세대이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욕 많이 처먹었던 진짜 MZ 분들이 욕 먹는 것과 X세대가 욕 먹는 건 진짜 차원이 달랐어요.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신문에 막 맨날 대문짝하게 나고 막 나라 망한다 그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렇고 이제 윗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런 얘기들 맨날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버릇이 없어. 뭐 이런 거는 뭐 인류 역사상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경험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어떤 걸 해봤고 반복해서 해봤었고 그 경험에 쌓인 노하우가 축적된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대답해 주니까. 예를 들면 옛날 농경사회에서 이때쯤 되면 씨 뿌려야 돼.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업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야, 이거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거 할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더라.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상사가 알려주는 것. 책 아니면 그거밖에 없어요. 배울 수 있는 게. 근데 지금은 냉정하게 GPT가 저보다 더 많은 걸 알지 않을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되잖아, GPT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장자에 대한 그게 의미가 없죠. 이제는 젊은 분들이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성과들을 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팀장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건 줄어들어요. 아마 여러분 밑에 세대들은 여러분을 더 그렇게 볼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늙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배우십시오. 저도 저희 딸내미랑 있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GPT 저보다 훨씬 잘 쓰고 달라요, 확실히. 응. 아무튼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인터페이스다라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운영 체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만약 운영 체제를 누군가 묻는다면 그 컴퓨터 시스템과 하드웨어 그 사용자 운영 체제를 잇는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니? 라고 물으면 이제 아까 전처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OS라고 운영 체제라고 얘기하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뭐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하드웨어는 매니지를 한다. 이거를 저희는 주로 요걸 많이 배울 거예요. 매니지하는 부분들을. 뭐 서포트하는 거는 여러분이 응용을 배울 때 아마 다양한 앱 그 어플리케이션 영역들을 배우실 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고 운영 체제는 보통 이제 커널 누클리우스라고는 거의 안 해요. 이건 아실 필요 없고 커널이라고 불린 핵심. 그러니까 모든 운영 체제가 운영 체제라면 이런 기능들은 제공해야지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핵심 기능들을 보통 커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뭐 유틸리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유틸리티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디스트 조각 모음부터 해서 뭐 이런 그딴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시스템 콜이 있어요. 저 시스템 콜은 사용자가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이 필요한 경우 현재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할 때 그러면 사용자는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요청된 사항을 운영체제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하드웨어에 접근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프린트 F 하는 순간에 하드웨어에 접근합니다. 스캔 F 하는 순간에 하드웨어에 접근해요. 여러분이 멜록을 하는 순간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게 그 여러분이 하는 명령어가 직접적으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콜로 바뀌고 이 시스템 콜을 OS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하드웨어에 대한 요청을. 그리고 그 결과값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챕터 6 같은 데서 배울 거긴 한데 사용자를 못 믿어서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스캔F 여러분이 키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받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하는 법 알아요? 모르죠. 프린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좀 내가 하드웨어 지식이 많아서 그걸 내가 짤 수 있다 하더라도 잘못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한 사람이 그걸 하다 보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죠. 지금이야 여러분이 개별 시스템이잖아요. 개별 노트북, 개별 데스크, 개인 거잖아요. 내가 내 거 망가뜨리면 지 책임이지 뭐. 하지만 컴퓨터 역사에서는 대부분이 여러 사람이 하나의 회사 내의 컴퓨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초기에는 대부분이에요. 지금도 그런 경우는 많죠. 그럴 때 어떤 특정 사용자는 뭐 완전 하드웨어 지식이 빵빵해.
그래서 내가 코드를 짜서 프린트F를 다 할 수 있어. 아닌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미숙해. 그럼 그 사람이 그 짓을 하다가 시스템을 망가뜨렸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일은 직접 하지 마. 부탁해. 그래서 OS가 그 부탁을 듣고 처리한 다음에 그 처리 결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챕터 6에서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할 때 보통 제가 많이 드는 예는 여러분은 아직 경험하진 못하셨지만 아주 아기 때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딸아이를 아기 때 키우면 아기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중에 한번 아기 키워보세요. 그러면 보통 마루에 그 매트를 딱 깐 다음에 거기에 이제 펜스를 이렇게 치죠. 펜스를 칩니다. 거기서 아기는 마음껏 뛰놀고 던지고 뭐 해요. 입에도 집어넣고. 근데 얘가 배가 고파. 그렇게 놀다가. 그럼 배가 고플 때 애가 어머니, 제가 소자 지금 배가 고프니 가서 가스레인지에서 불을 켜서 제 이유식을 제가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펜스를 열고 나와서 가스불을 켜고 이유식을 만들어 할 수 없죠. 왜? 만약 얘가 30살 먹은 애면 부모가 그러겠죠. 네가 끓여 라면 끓여 먹든지 해. 하지만 애기는 그렇게 안 하죠. 왜? 미숙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는. 거기서 엥 울죠. 나 배고파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펜스 밖에 있는 부모가 너 배고프구나. 이유식을 요청했어? 그럼 이유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죠. 이게 OS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시스템 콜의 역할인 거예요. 엥 우는 게 시스템 콜이에요. 사용자가 요청하는 거. 뭔가 위험한 일을 시스템 입장에서는. 펜스 안에서는 지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뭔 짓을 해도 돼. 내가 클릭을 100번을 막 클릭하고 파일을 옮겼다 뺐다 옮겼다 뺐다 1000번 만번을 해도 괜찮아. 이 펜스 안에서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단 뭔가 하드웨어에 접근하는 위험한 일을 할 때는 넘어오지 마. 그냥 거기서 부탁해. 뭘로? 시스템 콜로. 그러면 OS, 엄마가, 부모가, 아빠가, 이제 엄마라고만 해도 안 된대요. 저도 제가 딸내미 밥은 제 와이프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걸 해서 전달해 주는, 이 위험한 일을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 시스템 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이거는. TF로. 사용자는, 아니, 뭐 적을 필요 없어요. 뭘 그걸 적어. 여기 다 녹화돼 있는데. 사용자는 오로지 시스템 콜을 통해서만 하드웨어에 접근할 수 있다. TF. 오로지 시스템 콜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그 중고등학교 한 6년간 연습했던 수많은 문제 패턴에서는 only, 다만, 무조건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얘는 맞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오로지 시스템 콜을 통해서만이 가도록 돼 있어요. 뭐 물론 내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하드웨어 지식이 많아서 우회 경로를 찾아서 하고 싶으면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면 보통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저 커널을 이제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시스템 콜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실습들을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건 뭐 교수님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시스템 콜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진 않습니다. 운영 체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요 과제 같은 경우는.
한번 저도 고민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음, C에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 혹시 제가 잠깐 러프하게만 볼게요. 난 C가 좀 아직은 익숙치 않아 생각하시는 분. 어우, 굿. 적극적으로 과제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페이스 정의인데 이거보다는 아까 그때 얘기했던 제 정의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냥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요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어떠한 퍼스펙티브, 어떤 뭐 속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느냐,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는 건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하드웨어들을 쓰겠죠. 그러면 이 OS가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OS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이 하드웨어의 리소스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효율적이라 함은 무엇이 효율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성능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첫 번째, 두 번째 정확하게.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자의 요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OS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 한다는 것은 사용자 요청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Maximizing the performance. 그리고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페어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페어니스는 사실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진 잘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페어니스 하면 무슨 뜻이죠, 저게? 아,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공정한 거, 그죠? 왜 이 쉬운 거예요? 공정한 거 누가 대답하셨어요? 인센티브 받아가세요. 받아가셔도 됩니다. 공정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시스템에서 공정하다 하면. 음,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필요한 곳에 맞춰서 꽤 중요한 속성을 담은 설명이세요. 이게 페어니스가 우리가 나중에 스케줄링에서도 페어니스 스케줄링을 할 거예요. 챕터 9인가? 예. 우리가 페어니스라고 하면 혼돈하고 쉬운 게 예를 들면 사용자가 10명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내가 동시에 돌리는 앱이 한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리소스를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CPU를. 그러면 사용자 10명에게 똑같은 시간에 너도 1분, 너도 1분 이렇게 1분씩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 페어니스한가요? 그게 페어니스일까요? 경우에 따라라 함은.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는 어떤 사람은 2분, 어떤 건 30초. 이거가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우선순위 기반의 스케줄링이 되죠. 프라이어티 베이스드 스케줄링이 될 거고 여러분이 아마 실시간 시스템 같은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실 겁니다. 방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OS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됐어요. 어떤 걸 먼저 처리하고 어떤 걸 뒤에 처리하고 얘를 얼만큼 처리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운영체제 역사보다 사실 더 오래됐습니다. 시스템에서 공정하다 함은 모든 사용자 또는 모든 그 응용 프로그램한테 동일한 리소스를 배분하는 걸 얘기하진 않아요. 뭘 의미하느냐? 어떤
특정한 사용자 또는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이 긴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문제는 막자라는 거예요. 그게 페어니스예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10명이 있어. 그중에 한 명이 예를 들면 10초가 필요한데 그중에 한 명이 9.9초를 쓰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0.1초씩 이렇게 나눠 쓰는데 뭐 예를 들면 사용자 10이 계속 밀려서 한 번도 리소스에 접근 못해. 이거는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0.01초라도 그 기회를 주면 그건 페어한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의 리소스에 대한 접근을 어떤 특정 사용자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이 제한되거나 못 받는 경우를 우리는 스타베이션이라고 불러요. 기아, 배고픈 거죠. 기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을 할 때 챕터 6, 7, 8 이런 거 할 때 스타베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예전에 아무 기준이 없으면 회사에 중앙 컴퓨터가 딱 하나 있어. 사용자가 한 100명이야.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엔 우선 선착순이 돼버리죠. 그러면 100번째 들어간 사람은 앞에 99명이 처리할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려야 돼. 기다렸더니 9 to 6인데 6시가 지나버렸네? 회사 컴퓨터가 닫혔어. 그 다음날 갔어. 빨리 해야지 했더니 다시 봤더니 또 내가 100번째야.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근데 다시 업무 시간이 지났어. 다시 퇴근했어. 그 다음날도 갔는데 나는 좀 안 되나 봐, 선착순이. 또 100번째야.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컴퓨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불가능한 상태죠. 이거는 이런 게 스타베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실제 우리 그냥 개인 컴퓨터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사실 2000년대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든 OS를 만드는 사람이건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2000년대 좀 지나고 나서 특히 2010, 뭐 10년대 정도에서부터는 2000년대부터도 그렇게 하면 이런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 체제가 거의 다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이제 모바일 같은 데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바뀌었어요. 안드로이드나 이런 데서. 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저 페어니스를 고려한 팩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사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해주는 거는 사용자의 편리성이죠.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해줍니다. 그쵸? 그래서 뭐 당연히 여러분이 유닉스 시스템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서버나 이런 거 할 때? 유닉스는 리눅스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리눅스가 편해요? 윈도우가 편해요? 그쵸? 리눅스는 이제 뭐 터미널 기반의 커맨드 라인 기반이니까 좀.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도스를 얘기한 것처럼 안 되겠네 이거. 도스를 얘기한 것처럼 계속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이 하드웨어를 편하게 사용하게끔 인터페이스니까 디테일이나 컴플렉시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편하게. 그래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GUI였죠. 윈도우로 오면서. 물론 GUI를 윈도우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처음 한 건 아니고 그 여러분이 옛날 맥킨토시 컴퓨터, 애플 컴퓨터를 아마 여러분이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이제 애플 2, 제가 초등학교 때 애플 2 8비트 컴퓨터로 대박을 치고 나서 그 다음은 IBM한테 완전히 밀렸어요. 그때 윈도우가 없을 때고 도스고 그 대신에
애플에서 나온 매킨토시 컴퓨터가 디자이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도 애플 그 맥북이 보면 동영상이나 이런 그런 처리에 되게 잘하잖아요. 특화돼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그쪽에 디자인 관련한 툴들도 많았고 매킨토시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의 와이프는 아니지만 만났던 그 여자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왔는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매킨토시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GUI가 확실히 뛰어나요. 지금도 맥 OS가 GUI가 되게 좋잖아요. 편리하고 좀 편리까지 모르지만 일단 이쁘잖아. 그쵸? 예. 그래서 원래는 윈도우보다 애플이나 제록스 쪽에서 나온 컴퓨터들의 GUI가 먼저 적용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윈도우가 이제 가장 널리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마우스라는 것도 그렇고 터치 스크린 방식도 당연히 사용자의 편리성을 계속 높여나간 거죠. 언젠가 이제 이거 나오겠죠? 예. 이렇게 하면 지금 이미 기술은 나왔어요. 다 있습니다. 저도 시연하는 것도 봤고. 예. 구글 아니야 메타에서 했나? 예, 메타에서 시연하는 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거나 또는 그걸 생각하면 이제 써져요. 이렇게.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근데 여러분이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여기 있는 것처럼 컴퓨팅 시스템 또는 컴퓨터 아키텍처에 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CA 시간에 또 설명을 들었는데 이 컴퓨터랑 이 컴퓨터가 동일한 컴퓨터 아키텍처를 지원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영체제를 깔아보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그 맥북에 그 뭐냐 윈도우 좀 깔려요? 버추얼로 까는 거 말고 옛날엔 깔렸어요. 2000 언제지? 2010년도 그때까지 나온 맥북에 10년, 11년, 12년 제가 그 와이프가 맥북 산 게 그때까지는 샀었으니까 그때 맥북을 사면 윈도우 깔고 맥 OS 깔려 있지만 윈도우도 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블 부팅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못 깔아요. 언제부터? 특히 M1 칩이 들어오면서부터. 왜? 컴퓨터 아키텍처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맥북도 인텔 칩을 썼어요. 다 인텔 칩 썼었어요. 얘네들이 M1 칩 처음 개발한 게 사실은 개발하고 싶어서 개발한 거, 뭐 원대한 꿈이 있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인텔에 주문을 넣는데 얘네들이 계속 어기는 거예요. 모바일용 칩을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빡친 거죠. 아이씨, 그냥 우리가 만들고 말지. 해서 나온 게 M1 칩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뭐 물론 나 그때도 제가 CA 때 설명했지만 M1 칩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별로 대단한 건 없어요. 전혀. 단 소프트웨어와 통합된 건 정말 대단해요. 하드웨어 기술로는 별로 볼 건 없어요. 냉정하게 보면. 특별한 거 없어요. 얘 더 빠르잖아요. 칩이 됐다 큰데? 칩이 엄청 크니까 충분히 빠르게 만들 수 있죠. 그렇긴 하고 아무튼 지금에는 깔 수가 없어요 전혀. 왜? 칩이 다 왜? M1 칩은 암 베이스예요. 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내가 컴파일하면 윈도우에서도 뭐 얘도 소프트웨어잖아요. 동작할 때 얘도 컴파일이 돼요.
바이너리로 바뀌고 어셈블리로 바뀐 다음에 바이너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셈블리 랭귀지가 달라. 여러분 컴퓨터 아키텍처 배운 거 저희 리스크 5 배웠잖아요. 걔랑 암이랑 같아요? 달라요. 인텔이랑 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운영 체제는 아키텍처가 다르면 똑같은 운영 체제를 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체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해요. 응용 프로그램 중에는 물론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냥 깔아서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하지만 운영 체제는 특히 하드웨어가 다르면,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 하드웨어가 다른다고 해서 뭐 애플 노트북, 삼성 노트북 뭐 이렇게 브랜드가 달라서가 아니라 아키텍처가 다르면 운영 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아키텍처에 굉장히 디펜던트해요. 나중에 저희가 운영 체제 안에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하드웨어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기능을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 컴퓨터에서 그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운영 체제는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도 일정 정도는 하드웨어 디펜던트 하지만 굉장히 하드웨어와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안드로이드나 iOS를 여러분 노트북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윈도우를 또는 여기 리눅스, 맥OS를 아이폰에 깔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굉장히 디펜던트 하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리눅스는 사용을 그래서 많이 안 하시나요? 그냥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 리눅스는 배워 두셔야 돼요. 저도 배우기 싫고 잘 안 하지만 필요해요. 음. 여러분이 특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 결국 어떤 시스템 쪽을 볼 거면 리눅스를 볼 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대학원을 가시는 분들은 리눅스는 필수예요. 필수. 꼭 요 뭐 거의 대부분 요즘 우분투 많이 쓰니까 뭐 우분투 같은 거 그 뭐지 방학이나 이럴 때 요즘은 CS는 되게 좋은 게 책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어로 된. 그래서 뭐 리눅스는 뭐 우분투든 이런 거 뭐 그런 책들 같은 걸로 하나 해가지고 깔아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이제 나중에 되면 뭐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뭐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진 않아요. 그냥 한번 보시라는 거고 교재나 다른 책들이 하도 이런 게 많아가지고 놓긴 했는데 그냥 보세요. 이런 걸 제가 시험 문제 내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운영 체제는 싱글 유저 시스템이 있고 멀티 유저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싱글 유저라 함은 그 한 번에 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해요. 그 싱글 유저라서 내가 쓰고 뭐 다른 뭐 내 뭐 다른 애는 못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이 쓸 수 있냐 아니면 한 명만 쓸 수 있냐에 따라서 싱글 유저 시스템과 멀티 유저 시스템을 나눠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뭐 윈도우건 맥OS건 다 싱글 유저 시스템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티 유저 시스템은 어떤 경우냐면 서버용 OS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멀티 유저가 액세스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뭐 리눅스는 서버용으로도 되니까 리눅스는 멀티 유저 시스템이고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텐데 이제 윈도우 NT 이게 2000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게임에 미쳐 있던 상황이라 제 컴퓨터를 서버로 해가지고 애들이랑 게임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NT 깔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초창기 유닉스 이런 게 다 이제 기업용 서버 용도로 쓰였고 사실은 이 유닉스가
유닉스에 있는 게 현대 뭐 리눅스건 윈도우건 맥OS의 가장 기본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유닉스를 나중에 혹시 공부하실 요즘은 유닉스에 대한 책이 없어요. 저도 유닉스 볼 거면 70, 80년대, 70년대 때 나온 책들이 이제 유닉스에 대한 되게 명저라고 할 만한 책들이 있고 그걸 보시면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한 걸음 사실 더 진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운영 체제는 기존의 거에서 이제 붙여지고 더해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어는 사실 크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코어는 사실은 요때 거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닉스 때. 그 다음에 뭐 싱글 태스킹이냐 멀티 태스킹이냐 뭐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냐 이런 건데 이제 싱글 태스킹은 기본적으로 커맨드 라인으로 동작하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엔터 치면 명령어 되고 엔터 치면 그 다음 명령 수행되고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멀티태스킹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들이 다 멀티태스킹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지금 뭐 영화 보면서 채팅하고 채팅하면서 여러분 숙제하고 하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그런 걸 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뭐 오픈 소스 시스템과 클로즈드 소스 시스템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간단히 공짜냐 돈 내냐 차이죠. 예. 근데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이게 무조건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고 뭐 오픈 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리눅스죠. 음. 리눅스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누즈 토발즈라고 하는 그때 대학원생이었나 그분이? 그때 이제 저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쟤는 이제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 그 저 리눅스에 그 기능을 넣을지 말지를 이제 매년 얘기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채택이 되면 이제 그 해당 코드가 OS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발전돼 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와 이제 소통하면서 새로운 기능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리눅스가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클로드 소스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기업이나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에 있어서는 뛰어나요. 유지보수 관리가 하나는 뛰어나긴 하지만 뭐 돈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돈 받는 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아직도 쫑짜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저희 세대한테 인터넷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인터넷이 지금 딱 했을 때 수많은 MP3 파일들 막 다 다운받고 영화 다운받고 다 공짜로 했던 저는 세대라 사실은 오히려 돈 내는 게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뭐 이제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요거는 조금 용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놀리틱이냐 마이크로 커널이냐 커널이 그러니까 모놀리틱이냐 마이크로냐는 여기 막 온갖 설명들이 있지만 개념적으로 요 그림을 보시면 가장 심플합니다. 모놀리틱은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OS는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모놀리틱이에요. 그래서 운영 체제에서 지원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그게 이제 모놀리틱이에요. 하나로 통째로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커널은 뭐냐면 주로 아카데미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은 가장 베이스 되는 거를 갖고 있고 그 다음은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붙이거나 떼거나 해서 쓰는 게 전체 OS에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여러분도 코드가 무겁다 가볍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가볍고 효율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학계에서는 계속 이렇게 이게 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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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요걸 해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뭐 얘네들은 뭐 규모 크기도 크고 막 한다고 하지만 얘네들은 이 각각의 모듈 사이 모듈과 이 기본 이 레이어들 사이에 데이터나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 왔다 갔다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딜레이가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 오버헤드도 되게 크고 생각보다. 그래서 별로 얘가 속도가 빠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규모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결과를 보면 뭐 좋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좋은 줄 알고 이제 회사에서도 해봤거든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실험 결과들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은 뭐 얘네들만 예를 들면 이게 더 좋으면 이 두 개는 공짜로 놓고 나머지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거나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보면 저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개념적으로 보면 되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인 오버헤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전히 상용화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모놀리틱 커널 베이스다. 즉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뭐냐? 운영체제가 생긴 지 지금까지만 5, 60년이 이렇게 되면서 운영체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했지? 를 봤을 때 그러면 운영체제를 변화시키는 팩터가 뭘까? 어떠한 팩터로 인해서 운영체제는 발전되어 왔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 팩터를 두 개로 저는 뽑았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 컴퓨터 공학 또는 더 넓게 말하면 공학 전반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컴퓨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운영체제를 배우니까 운영체제에 한해서 보면 운영체제가 바뀌었을 때 변화가 됐을 때 그걸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첫 번째는 새로운 서비스의 요청이에요. 사용자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나 부스 막 커맨드 라인 너무 복잡해. 그냥 쉽게 운영체제 쓰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운영체제는 계속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한 번에 하나씩만 쓰고 내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오피스 쓰고 나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나서 내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 파워포인트를 끄고 그 다음에 MP3 플레이어 켜서 듣고 내가 유튜브 보고 싶으면 얘 끄고 물론 소리는 섞일 수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얘 끄고 유튜브를 켜서 그 다음 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싫어. 나 동시에 여러 개 하고 싶어. 그런 사용자 요구가 지금 운영체제에 당연히 다 녹아들어 있는 거죠. 즉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요청이 있을 때 저희 때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기존의 운영체제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만들어 윈도우 또한 윈도우 95 있을 때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될 때는 아니었거든요. 95년도면 아직 한국에 인터넷이란 용어가 일반인이 알던 때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알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을 처음 접한 거는 제가 95년도, 6년도 될 때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95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음, 제대하고 나서 인터넷을 봤어요. 저희 때는 2년 2개월 근데 26개월이어서 그랬었고 그때 이제 휴대폰도 나왔어요. 휴대폰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년휴가 때 휴대폰을 딱 사들고 가서 애들한테 전화 한 번씩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대신 몇 초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때는 비쌌어요 전화요금이. 예, 빨리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약어들 되게 많이 썼거든요. 문자 할 때. 왜냐하면 텍스트도 다 돈이었었어요. 긴 거는 안 돼. 짧게 막. 다. 그때 휴대폰이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좀 있으니까 인터넷이 나오는 거. 지금은 저 미국에서 못 돌아오시는 그 스티븐 유 그분이 막 따라올 테면 따라오고 봐 하면서 막 인터넷 광고하고 그거 저도 깔아가지고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걸 그때 써봤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의 어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어떤 특정 사이트와 개인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진 거죠. 운영체제에서. 그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게 이제 검색 엔진이라는 게 운영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독점으로 안 되게 됐지만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라고 하는 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MSN 메신저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핫메일이라고 그 MS에서 제공하는 MSN 메신저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유명했었어요. 거기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이모티콘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기본 이모티콘 있잖아요. 막 그죠? 웅 날아가고 하는 거 말고 웃고 막 하트 그려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심플한 이모지들은 다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예.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왜? 사용자가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공학은 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왜? 그게 돈이 되니까.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물론 기업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스스로의 욕구를 인식하지 못할 때 기업이 그 욕구를 드라이빙 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소비자를 드라이브 하겠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비자를 이길 수는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에요. 새로운 하드웨어의 발전입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50년대도 당연히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랑 내가 통신하고 싶었겠죠. 그 욕구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인터넷이. 예를 들면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도 화면에 총천연색 나와서 그래픽 띄우고 싶었겠죠. 그걸 몰라서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기술, 뒷받침되는 하드웨어가 그런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흑백 영화, 누가 흑백 영화를 보고 싶겠어요? 총천연색 그걸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칼라 TV를 모르죠. 저는 어릴 때 흑백 TV였거든요. 그게 칼라 TV가 처음 왔을 때 그 경악스러운 느낌, 인터넷보다 더 컸어요. 그게. 예. 그걸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이게 좋은지 몰라서 안 했냐고. 그걸 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기술이 발전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쓰는 AI. 지금 트랜스퍼 모델, AI 모델, 인퍼런스 모델, 이 모든 AI, 기계학습, 뉴럴넷, 딥러닝. 이거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80년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기본 이론은. 제가 학부 때 배웠으니까. 뉴럴넷 배우고 다 했어요. 제네틱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도 대학원 때 배웠고. 90년대 이미 다 과목들이 있을 정도였었어. 대학에. 근데 왜? 그때는 빠르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싱 유닛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래픽 카드란 놈이 나오고 그걸로 게임만 하다가 대학원생들이 CPU 사가지고 병렬 컴퓨팅 하기는 너무 비싸. 그래서 GPU 갖고 근데 그 CPU에서 돌릴 만큼 연산이 복잡하지도 않아. 간단한 연산인데 비싼 CPU를 달아서 병렬 처리하기는 대학원생들이 학교 연구실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훨씬 쌌거든요. 왜? 그래픽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싱 유닛은 되게 단순한 연산을 반복 처리하는 거. 병렬적으로. 얘 갖고 하면 되겠네. CPU 하나 사느니 그래픽 카드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학적 어떤 연산들을 막 병렬 처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대학원생들이 그 연구진들이 만든 게 쿠다예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 근데 얘를 가만히 보니, 어? 단순한 연산의 빠른 병렬 처리? 이거 AI에서 필요한 건데? 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 나온 거예요. 그러한 단순한 연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싱 유닛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10몇 년도에. 저도
전 제가 바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저는 다 봤거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절대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체스는 그래 이길 수 있지. 바둑은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 가능하더라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냐? 가능했어요. 단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의 수를 착점할 때까지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을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병렬 컴퓨팅 방식으로 쫙 GPU를 이용해서 처리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그 알고리즘을 다 처리해서 계속 넥스트가 나온 거죠. 수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발전하면 컴퓨팅 시스템이 바뀌고 OS는 컴퓨팅 시스템에 디펜던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OS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넓게는 컴퓨터 공학 전반, 더 넓게는 공학 전반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생활할 때는 이 변화에 예민해 있어야 돼요. 어떤 새로운 게 나오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서비스가 나오고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어요. 기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서 전공 필수라고 하는 이런 기본 과목들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이제 AI가 쫙 퍼질 때는 뭐 여러분이 어떤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몇 개를 더하고 이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컴퓨터 공학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가 누가 더 튼튼하냐가 여러분의 몸값을 결정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는 꼭 중요하지만 최신 트렌드에 대한 이 민감함, 예민성도 꼭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로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여기도 조금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운영체제 역사를 이제 쭉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역사들을 쭉 하고, 요 부분부터는 제가 사실 시험 문제 낼 것들도 조금씩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운영체제 역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화요일 날은 1시 반인가요? 맞죠? 화요일 1시 반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